네.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수면학회하고 함께하는 꿀잠 이야기. 오늘은 19번째 방송입니다. 좀 허전하죠? 제가 그동안 18번 방송은 꼭 우리나라 수면의학을 대표하는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하다가 오늘은 저 혼자 처음으로 방송을 한번 해봅니다.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졌고요. 또 코로나도 너무 많이 퍼져서 여러 선생님들이 병원에서 이 방송까지 오는 게 좀 쉽지가 않아서 오늘은 저 혼자 방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수면과 멜라토닌과 수면입니다. 멜라토닌은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두 번은 들어보셨고 또 실제로 복용도 해보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멜라토닌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또 잘못된 내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몇 번 전에 방송을 했더니 멜라토닌에 대한 질문 또 올라왔는데 그때는 주제가 좀 달라서 멜라토닌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좀 못 드렸는데요. 한 분이 그에 대한 질문을 좀 던졌기에 오늘 주제를 멜라토닌을 한번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보고자 이 주제를 멜라토닌과 수면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합니다. 멜라토닌은 무엇인가? 멜라토닌은 어떻게 합성되고 대사되는 것인가? 또 멜라토닌은 수면의 호르몬, 밤의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데 수면에 미치는 영향, 또 멜라토닌이 수면 이외에도 면역이라든지 골대사, 호르몬, 또 노화 방지, 항산화 물질, 다양한 우리 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들이 좀 나와 있고요. 최근에는 암의 발생률을 줄이거나 암의 치료 효과도 나타난 연구 결과도 보이고 있어서 수면 이외에 멜라토닌이 갖고 있는 효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멜라토닌은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있는데 나이 들면은 생산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들한테 불면증이라든지 수면 장애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요. 또 현실적으로 멜라토닌을 약으로 복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식품에서 흔히 우리가 멜라토닌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멜라토닌을 억제시키거나 생성을 막는 우리의 생활 습관, 또 복용하는 약물의 내용들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라토닌, 과연 무엇인가요? 여기 앞에 보이시는데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점이 하나 찍혀 있죠? 여기 머리 앞쪽이고요. 이쪽이 눈이 바로 요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 머리 뒤통수죠. 중간에 이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위가 송가체라고 하는, 영어로는 파이니알 글랜드라고 하는 멜라토닌을 만드는 부위입니다.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뇌량이라고 그래서 오른쪽 뇌하고 왼쪽 뇌를 연결시키는 부위입니다. 우리 뇌는 우측 뇌와 좌측 뇌, 우반구와 좌반구가 있는데 양쪽을 연결시키는 부위가 총 5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연결시키는 게 뇌량입니다. 그래서 좌우 뇌가 서로 교통하면서 오른쪽 뇌의 기능과 왼쪽 뇌의 기능이 서로 협업을 하기 때문에 아주 사람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멜라토닌이고 화학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아세틸5메틸 트립타민이라고 하는 복잡한 말로 되어 있는데 그냥 멜라토닌이라고 부릅니다. 이 멜라토닌은 밤의 호르몬 또는 어둠의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멜라토닌이라는 용어가 생긴 겁니다. 멜라라는 거는 멜라닌, 검다란 뜻이죠. 그래서 밤에 나오는 토닌, 호르몬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1958년도에 에렌 레너라는 사람이 처음 발견을 했고요. 발견했습니다. 이 멜라토닌은 지금 말씀드린 이 송가체에서 분비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뇌뿐만 아니라 망막, 위장관, 뼈, 피부, 림프구, 혈소판, 흉선, 이 다양한 우리 몸의 장기에서도 멜라토닌이 합성되고 또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어집니다. 물론 송가체, 뇌에서 분비되는 양이 가장 크고요. 뇌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은 뇌에도 작동시키고 우리 몸의 각종 장기들을 멜라토닌이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뇌 바깥에 이런 망막이나 위장관에서 만들어지는 멜라토닌은 그 장기 바로 주변에 멜라토닌을 분비해서 또 자극을 준다고 합니다. 멜라토닌은 합성을 좀 봅니다.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데 이게 화학식으로 보면 어려운데 여기서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게 3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트립토판은 학교 때 아미노산이라는 걸 배웠는데요. 많은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 트립토판이 있는 거예요. 이 트립토판이 이런 효소가 작동되면 5-하이드록시 L트립토판이라고 변하고요. 여기서 또 한 번의 화학식을 변하면 우리가 잘 아는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다시 세로토닌이 화학식을 변하면 N아세틸세로토닌이 되고 그 다음에 멜라토닌이 만드는 과정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을 만들고 이게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세로토닌이죠. 세로토닌 다시 멜라토닌으로 가는 이런 화학 생성 과정을 갖게 됩니다. 이 멜라토닌은 트립토판,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에서 섭취되는 트립토판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송가체로 전달되면서 아까 말한 세로토닌도 변하고 트립토판도 변하는데, 이 문제는 이 송가체에서 나오는 이 멜라토닌은 빛이 들어오면요, 이렇게 낮에 빛이 들어오면 생체시계라고 하는 식교차 상액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 자극계는 리듬을 조절하는 생체시계가 있습니다. 여기가 빛을 통해서 망막과 생체시계를 연결하는 신경회로를 통해서 생체시계를 아주 뜨겁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생체시계는 빛이 들어오면 활활 탑니다. 화롯불처럼 불길이 확 치솟아요. 이게 뜨거워지면서 우리 뇌의 각성과 관련되는, 그리고 숨골에 있고 또 시상부에 있는 뇌를 깨워주는 부위를 계속 자극을 합니다. 불꽃이 거기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뇌는 깨어있게 되는 상황이 돼요. 대신에 또 하나는 잠자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여기 교감신경계라고 해서 쭉 검은색으로 타고 내려가죠. 이게 타고 척추로 내려갑니다. 척추에 우리가 목의 위쪽 뼈까지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서 멜라토닌을 만드는 걸 억제해버려요. 즉 빛이 들어오면 생체시계는 뜨거워지면서 뇌를 깨우게 되고 다시 생체시계에서 교감신경계를 자극해서 멜라토닌을 만들어지는 송가체를 억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생체시계가 나와서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깨어있게 되고요. 또 멜라토닌은 빛 때문에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멜라토닌은 빛에 의해서 억제가 됩니다. 그러다가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아까 말한 빛이 생체시계를 자극하는 게 없어지게 되니까 이 생체시계는 빛이 없어지면 차츰차츰 식어지게 됩니다. 식어지게 되니까 이 송가체 멜라토닌 억제하는 이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 조금씩 우리 몸에서 분비가 시작이 됩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트립토판, 세로토닌, 멜라토닌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빛이 들어오면 바로 이 단계를 멈추게 됩니다. 5-하이드록시 L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을 만드는 걸 막아요. 빛이 들어오면 트립토판에서 여기까지 물질이 왕창 쌓이게 됩니다. 엄청나게 쌓이게 되고 밤이 될수록 계속 쌓여집니다. 여기까지. 여기는 억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생체시계가 빛이 꺼지면서 생체시계가 식어지면 이것들이 본물처럼 밀고 내려갑니다. 갑자기 세로토닌이 확 만들어지고 또 많은 세로토닌 다시 멜라토닌을 만들어지면서 멜라토닌이 자는 시간에 맞춰서 엄청난 양으로 분비가 되기 시작되게 되고, 이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면 멜라토닌의 리셉터 수용체라고 하는 부위가 생체시계가 있어요. 생체시계가 얘를 완전히 불을 꺼버려요. 이때는 약한 불로 타고 있는 생체시계를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면서 얘를 완전히 꺼버리는, 그냥 불에다가 물을 뿌려버려서 이걸 완전히 식히는 것이 아니라 꺼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멜라토닌은 한번 몸에 만들어지게 되면 또 우리가 음식으로 아니면 식품으로 먹게 되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없어져요. 절반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금방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약 70%가 간으로 대사가 됩니다. 대사가 되면서 이 프리레디칼이라고 하는데 이 항산화 물질이에요. 우리가 숨을 쉬게 되면 산소가 몸에서 분해가 되면서 오존이라든지 일산화탄소로 변화가 되면서 우리 몸을 노화를 시켜요. 우리가 숨쉬기 때문에 우리는 노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노화되는 물질이 이런 프리라디칼 자유유릭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게 우리 몸을 파괴시키게 돼서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는 과정인데, 멜라토닌이 간으로 대사되면서 우리 몸에 쌓여있는, 우리가 숨쉬면서 생성되는 자유유릭이 프리라디칼을 4개를 끌고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노화 방지 효과가 이런 여기서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송가채에서 멜라토닌이 트립토판 때문에 만들어지는데 빛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들이 세로토닌 전 단계로 계속 쌓입니다. 그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게 빛으로 막아버리니까요. 요 교감신경절을 통해서 요게 딱 만들어지다가 빛이 꺼지게 되고 어둠이 시작이 되면 이거를 억제했던 생체시계가 식으면서 송가채에서 만들어졌던 트립토판 또는 그 세로토닌 전 단계가 왕창 쌓여있으니까 멜라토닌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나온 거는 간으로 대사돼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는데 멜라토닌은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호르몬 또는 신경 전달 물질은 리셉터, 그거가 붙는 부위가 따로 있어요. 이걸 수용체라고 하는데 이 생체시계에 멜라토닌 리셉터 1, 2가 있습니다. 거기에 붙으면, 특히 1에 붙으면 생체시계를 완전히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깨울 수 없는 상태로 생체시계가 꺼지니까 우리는 잠에 빠지는 과정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멜라토닌은 잠의 호르몬 또는 밤의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네, 질문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불면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은 조금 제가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고요. 1월 달에 아마 4번 연속으로 불면증 강의를 쭉 할 겁니다. 불면증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으셔서 한 번으로 이걸 다 설명하기 어려워서 1월 한 중순 이후부터는 불면증을 A부터 Z까지 4번에 나눠서 여러 가지 약물만 갖고 한번 할 거고요. 또 비약물 치료, 인지행동 치료 갖고도 얘기할 거고, 또 우리가 행동 치료라고 하는 것도 또 한번 할 거고, 불면증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할 테니까 불면증 얘기는 그때를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오늘은 불면증 이외에 멜라토닌 얘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질문 주신 걸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오늘 주제하고 상관없는 질문이라도 올려주시면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멜라토닌이 잠의 호르몬이라고 그러는데 수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멜라토닌이 이렇게 분비가 됩니다. 우리가 빛이 들어오니까 아까 멜라토닌이 생성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저녁 8시가 되면 하나도 없어져요. 멜라토닌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 10 피코그램이니까 미리그램이 1000분의 1이니까 엄청 작은 용량이 몸에 남아있는 거죠. 그러다가 8시 되면 지금은 겨울이니까 5시, 6시면 해가 지지 않습니까? 여름이라도 한 8시 정도면 해가 질 때니까 해가 지게 되면 멜라토닌이 이제 생체시계가 꺼지면서 식어지면서 멜라토닌을 억제했던 게 풀리니까 조금씩 올라가게 되고 원래 자는 시간에 맞춰서 갑자기 쭉 올라가게 되면서 일정 시간 유지하다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멜라토닌이 갑자기 올라갈 때 우리는 잠을 느끼게 되고 졸음을 느끼게 되고요. 그때 잠이 잘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떨어질 때 우리는 잠에서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들게도 하고 잠을 유지도 시키는 호르몬이 멜라토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고 깨는 리듬, 생체 시계, 자고 깨는 일주기 리듬이 하루 주기를 일주기라고 하니까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1시에 자는 거, 어떤 사람은 10시에 자고 12시에 자는데 그거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알면 이 사람이 잠자는 시간을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자는 시간이 아닌데 자려고 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죠. 불면증 환자 중에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그럴 때 측정하는 방법이 멜라토닌이 언제 올라가는지 그걸 딜모라고 합니다. dim night를 멜라토닌 온셋이라고 하는 딜모라고 하는데 빛이 꺼지고 멜라토닌이 갑자기 올라가는 요 시점, 그 시점을 그 사람의 생체 시계의 시작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요 시간을 알게 되면 본인은 더 일찍 자려고 노력하더라도 이 시간에 맞춰 자게 하거나 아니면 이 딜모를 조금 저희가 약이나 광치료를 통해서 땡겨주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되는데 이 멜라토닌은 햇빛이 없어지니까 많이 생성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중간에 스마트폰을 보거나 갑자기 불빛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 중간에 빛을 쬐는 겁니다. 빛을 쬐더니 멜라토닌이 갑자기 생성이 안 돼 버려요. 아까 말한 대로 빛자극이 들어오면 손가치에서 만들어지는 멜라토닌을 차단시키기 때문에 저녁에 자다가 핸드폰 보거나 스마트폰 보거나 강한 불빛에 노출되면 멜라토닌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니까 잠을 깊이 못 자고요.
또 다시 잠드는 데 좀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근데 여기서 생체 시계가 우리 시상하부라고 하는 그 호르몬을 조절하는 부의 일부분으로 생체 시계가 작동되는데 요 부위를 식효차 상액이라고 합니다. 이 생체 시계가 자는 시간 깨어 있도록 하고 또 요게 빛이 꺼지면은 식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뇌가 자고 깨는 거를 조종하게 됩니다. 이런 자고 깨는 리듬을 통해서 우리 몸의 모든 장기, 여기 있는 뭐 심장, 또 간, 췌장, 또 위, 콩팥 이런 모든 장기들이 깨어 있을 때는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이 생체 시계가 활성화되면서 뜨거워지면은 아까 교감신경절을 통해서 이 손같이 있는 멜라토닌을 만들지 않게 되는 거죠. 여기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멜라토닌은 안 나오고 뜨거워지는 생체 시계만 활동하게 되니까 우리는 아주 정신을 맑게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빛이 꺼지게 되면 이 생체 시계가 빛에 의해서 뜨거워지는 거죠. 물론 빛만 갖고 뜨거워진 건 아닙니다. 열심히 뛰어다니고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생체 시계는 뜨거워지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생체 시계를 가장 뜨겁게 활성화시키는 거가 빛인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빛이 들어오면 생체 시계를 활성화되고 이게 뜨거워지니까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신경 자극에 의해서 뇌도 활성화되고요. 뇌가 항상 깨어 있게 되고 또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장기, 심장, 간, 위장관, 콩팥 이와 같은 모든 장기들을 생체 시계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뇌가 깨어 있을 때는 우리 장기도 아주 활기차게 운동을 하고 자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뇌도 맑아지니까 집중도 잘 되는 거죠. 그런데 밤이 되면 그리고 이제 생체 시계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감신경계를 통해서 손가체를 억제해서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게 되지만 밤이 되면 이 생체 시계가 빛이 없어지니까 식게 되고 손가체에서 멜라토닌이 이제 억제됐던 게 나오면서 멜라토닌 다시 생체 시계 리셉터 1, MT1, MT2라고 하는 멜라토닌 수용체가 다시 붙게 돼요. 특히 MT1이 MT1에 멜라토닌이 붙게 되면, 즉 생체시계에 붙게 되면 이 생체시계가 완전히 꺼지는 겁니다. 불길이 조금 남아있는 것도 완전히 꺼게 되고 이게 꺼지니까 우리는 잠을 깊이 들어가는 게 됩니다. MT2는 뭐냐면 요거는 잠자는 시간을 밀어주고 당겨주는 거예요. 이게 언제 붙느냐에 따라서 잠자는 시간이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멜라토닌의 기능은 잠을 들게 하는 효과와 또 잠자는 시간을 앞뒤로 조정할 수 있는 일주기 리듬을 조정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을 내가 먹을 때 조금 일찍 먹으면은 잠자는 시간이 좀 땡겨오게 되고요. 조금 늦게 먹으면 잠자는 시간이 미뤄지게 되고 저희가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어떤 분의 잠자는 시간을 앞으로 당겨주거나 뒤로 밀어줄 때 멜라토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비치료도 또 사용하기도 하죠. 자,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이렇게 생체 시계가 SCN이라고 하는 식효차 상액이 이렇게 활성화돼요.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뇌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몸도 활성화시키는데 빛이 꺼지면 생체 시계는 이렇게 시들어 버려요. 시들어 버리면서 멜라토닌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멜라토닌을 먹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멜라토닌이 우리 몸에서 많이 생성된다는 거는 손가체 종양이 있어서 거기서 많이 만들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질문도 나오지만 멜라토닌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걸 과다하게 먹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멜라토닌은 잠자는 호르몬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과다하게 먹게 되니 몸에서 대사가 잘 안 되면 많이 졸릴 겁니다. 두 번째는 졸리니까 정신적인 기능이나 육체적인 능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또 멜라토닌의 가장 큰 특징은 체온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제처럼 잠을 자게 하는 것보다는요, 잠자는 생체 시계를 깨어있는 생체 시계를 꺼버림으로써 우리 몸에 자고 깨는 여러 가지 신체 부위를 자 이제 잠자는 시간이야라고 알려주는, 어떻게 보면 점호 나팔에 해당됩니다. 자, 자는 부위에다가 잠자는 부위에다가 멜라토닌이 딱 붙고 생체 시계가 꺼지면 자 이제 잘 시간이네. 자 이제 잠잘 준비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군대에서 점원아파를 불러주는 겁니다. 근데 뭐 군인들이 뭔가 스트레스 받고 그러고 있으면 점원아파 울려도 잠을 못 잘 수도 있겠죠. 또는 점원아파이 10시에 울렸다, 11시에 울렸다, 12시에 울렸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버리면 몸에 있는 잠자는 시계 장기들이 언제 잘지를 몰라져요. 그런데 멜라토닌은 주로 그 트럼펫을 어떻게 부냐면 빵빠레 막 이렇게 불어주는 것이 아니라 멜라토닌이 붙으면 생체시계가 꺼지고 체온을 떨어뜨려요. 체온을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은 잠잘 준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바로 그거예요. 멜라토닌의 용량을 0.1mg, 3mg까지 먹었는데 먹은 용량에 따라 체온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체온이 쭉 떨어져요.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잠잘 준비를 하게 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또 하나는 멜라토닌은 꿈꾸는 잠을 좀 높여줘요. 그래서 꿈이 좀 많고 심한 경우는 악몽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멜라토닌은 유적 분비 호르몬이라고 여성들이 임신했을 때 그 아이들 먹이는 젖이 나오잖아요. 그게 유적 분비 호르몬이라고 하는 프롤락틴이 많이 나와서 생기는데 요거를 활성화시켜서 유전비 좀 나올 수도 있고, 또 여성들은 이 여성 호르몬에 조금 불균형을 일으켜서 생리가 불순해지거나 또 성욕이 감퇴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멜라토닌이 실제로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나이 든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멜라토닌이 부족하니까 잠자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불면증이 생기거나 잠자는 시간이 뒤로 밀려지는 지연성 수면 이상 증후군, 심각한 전역형 인간을 얘기를 합니다. 자, 멜라토닌은 멜라토닌은 아까 말한 대로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죠. 아미노산이 이 트립토판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요, 이런 거에 많이 들어있어요. 바나나, 토마토, 뭐 견과류, 귤, 호두, 파인애플, 체리. 요즘 뭐 체리 타트라고 해서 뭐 잠에 도움이 되는 거 막 판매가 되는 것도 봤는데 여기에 멜라토닌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립토판이요. 멜라토닌 만드는 물질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잘 드시면 멜라토닌 정상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많이 만들어지면 또 빠져나가고요. 예, 질문이 좀 몇 가지 좀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나라에서는 전문 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뭐 서카딘이라고 하는 약이 이스라엘에서 만든 약이에요. 원래는 미국에서는 그냥 약국,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슈퍼 같은 데서 누구나 사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천연 합성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화학 공정을 통해서 만들지 않으면, GMP 공정이라고 하는 약을 만드는 공정을 만들지 않으면 일반 약품으로 인정하거든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뭐 1mg부터 3mg, 5mg, 10mg까지 판매가 돼서 사서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유림사라는 회사에서 만든 서카딘은 똑같은 멜라토닌입니다. 근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 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그냥 우리가 사서 먹는 거는 먹으면 아까 반감기가 30분에서 한 50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먹으면 1시간 정도면 없어져요, 몸에서요. 절반으로 줄어요. 2시간 지나면 몸에서 없어지는 아주 속방형입니다. 먹으면 그냥 금방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먹으면 잠을 드는데 조금 들게 하고 잠자는 시간을 고정하는 데 효과가 있지만 2-3시간 지나면 몸에 빠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서카딘이나 이런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전문약으로 판매되는 거는 이거를 아주 서서히 분비가 되도록 약이 하나 들어가면 그 분해 양이 조금씩 분해가 되도록 서방형으로 만든 거예요. 천천히 분비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멜라토닌 속방형은 잠자기 한 30분 전에 먹어도 돼요. 근데 서방형, 서카딘 이런 거는 약이 먹어도 천천히 분비가 되니까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미리 먹게 합니다. 먹어도 한꺼번에 다 분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1-2시간 전에 미리 먹게 되고 또 천천히 분비되니까 7-8시간을 가요. 속방형은 한 2-3시간밖에 안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약으로 판매가 되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약이고 급여가 좀 안 되긴 하지만 병원에 오셔서 의사의 처방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뭐 서카딘은 언제까지 먹으면 좋느냐? 똑같은 멜라토닌인데 이게 용해되는 속도가 달라지는 서방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뭐 수십 년을 먹어서도 별 문제는 없었어요. 많이 먹으면 또 빠져나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문제는 없지만 이 서카딘을 만드는 유림사에서는 6개월까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식약처는 6개월까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 이상 먹는다고 해가 될 거는 없습니다. 멜라토닌을 많이 먹어서 꿈이 많다는 걸 렘수면이 많다라는 건가요? 예. 먹어서 꿈이 많이 꾸고 악몽을 꾸면 줄여달라고 요청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꿈 양이 조금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되면 그렇고요. 또 체온이 너무 떨어지는 사람도 또 멜라토닌을 잘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 꾸꾸님 또 질문한 대로 서카딘은 서방적 맞습니다. 7, 8시간 가도록 서서히 우리 몸에서 나오는 멜라토닌이 그래프를 그대로 그리도록 만든 겁니다. 자, 멜라토닌이 예, 뭐 직구로 구매할 수 있느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게 직구로 구매할 수 있는지 그건 인터넷에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하지만 뭐 많은 분들이 또 미국에서 가져오기도 하고 그 구매해서 드시는 거 보니까 방법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멜라토닌이 과거에 한 20년 전에는요, 미국 가면 우리가 뭐 호주에 가면 양모도 사오고 꿀도 사오고 막 그러고요. 미국 가면은 멜라토닌을 꼭 사왔어요. 이게 불로장생의 약이라고 그때 선전이 됐었거든요. 멜라토닌 먹으면 노화도 방지되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학생 20년 전이니까 뭐 그때 제가 이제 50대가 넘었으니까 한 20, 30대 정도 때는 진짜 미국 가면은 이 선물로 많이 사왔어요. 몇 통씩. 이게 먹으면 노화 방지가 된다고 그때 많이 홍보가 됐어요. 근데 멜라토닌은 이런 일을 해요. 여기 보면 MT1, MT2 아까 멜라토닌 수용체라는 거 다 말씀드렸는데 그게 생체 식교차 상액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이것이 분비가 되는 모든 장기에게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위에는 뇌에 작동되는 겁니다. 즉 빛을 좀 차단하고 억제하고 식교차 상액 생체 시계를 꺼버리고 이런 것들을 해서 잠을 자도록 만들어주지만 뇌하수체 호르몬 LH, FSH는 여성 호르몬입니다. 생리를 유지하고 여성을 유지시키는 호르몬을 억제시켜요. 그러니까 생리불순이 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이것도 억제시켜요. 그러니까 성욕이 감퇴가 되죠. 또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불신에서 분비되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도 떨어져요. 이거는 당연하겠죠. 잠잘 때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신을 억제해서 스트레스를 좀 줄여버려요. 또 혈관도 확장시키거나 이완시키는 효과도 있고 인슐린의 분비량을 떨어뜨리고 식욕 억제 호르몬은 렙틴도 생성을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잘 분비가 되면 식욕이 억제되고 살이 좀 빠집니다. 또 암도 증식을 억제시켜요. 그래서 암 예방 효과가 있고 또 면역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면역 얘기 많았는데 면역 관련되는 세포들을 활성화시켜서 면역을 증진시키게 되고 여기 안 나왔지만 항산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골밀도도 높여줍니다. 골다공증의 효과도 좋고 대사도 높여주게 되고요. 성적인 문제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억제한다고 말씀드렸고 또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면 밤에는 뇌 시계하고 우리 몸의 말초 시계들하고 동기화를 시켜서 뇌가 잘 때 몸이 같이 쉬도록 만들어주는 효과를 냅니다. 또 태아의 태반이라든지 신경세포들 어릴 때 이것들이 많이 발달돼야 되는데 이런 발달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살 되면 멜라토닌 분비량이 왕성하게 돼서 아이들이 뇌 발달이라든지 이런 발달들이 급속도로 빨라지는 효과를 멜라토닌이 촉진시키게 됩니다. 그 외에도 노화 방지, 항산화 효과, 암 억제 효과, 면역 증진 효과, 위장관 보호, 뇌 보호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게 멜라토닌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기능이 조금씩은 있다라는 거니까 이것만 먹고 이 모든 병이 안 걸린다는 건 아니고요. 뭐 과하면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멜라토닌 기능 중에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 드셔서 이것만 갖고 이 모든 게 다 난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멜라토닌이 보통 3개월 전에는 분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전에 100일 전에는요 아이들이 17시간을 자지만 한두 시간마다 자고 깨는 게 반복되죠. 멜라토닌 분비가 안 되니까 언제 밤이고 낮이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100일이 지나면 아이들이 밤에 조금 잘 자요. 그리고 중간에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 깹니다. 그러다가 1살이 되면 이제 성인처럼 분비가 돼요. 이게 여기 그래프에 보면 1살 되면 분비량이 확 올라가죠. 돌이 지나면 아이들이 밤에 잘 잡니다. 거의 안 깨거나 한 번 정도 깹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 강의할 때나 일반인 강의할 때 멜라토닌이 옛날에 백일잔치, 돌잔치 한 이유가 있는 거죠. 아이들이 밤에 잘 자기 때문에 100일 되면 훨씬 더 잘 자고 멜라토닌이 나오니까, 또 1살이 되면 왕창 분비가 되니까 부모들이 이제 밤에 안 깨도 돼요. 우유를 안 먹여도 되고 젖을 안 먹여도 돼요. 부모들이 해방될 수 있는 시기가 돼서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들의 힘든 거를 잘 이제 안 해도 된다라는 해방하는 것 한다는 잔치가 백일 잔치고 돌잔치라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청소년기까지 분비량이 왕성하게 늘어납니다. 이때 이게 분비가 되니까 뇌 발달이 막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되게 잠을 잘 잡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때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는 너무너무 잘 자죠. 그러다가 한 50세가 되면 한 20대 후반부터 멜라토닌 분비량이 쭉 떨어집니다. 55세가 되면 최고초의 절반으로 줍니다. 그리고 70세가 되면 3분의 1로 줍니다. 그래서 50대에서 60대가 넘어가게 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떨어지면서 잠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노인들이죠. 이렇게 잘 자는 노인들이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은 이런 노인들이 더 많습니다. 밤에 못 자고 불규칙해지고 일찍 자고 일찍 깨고 금방 깨어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수면의 단계인데, 이렇게 맨 밑에 있는 게 깊은 잠인데요. 노인들이 되면 깊은 잠이 거의 없어지고 이 중간에 깨는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노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손가락도 노화되니까 멜라토닌이 안 만들어져요. 두 번째는 빛이 들어와서 멜라토닌 생체 시계를 자극하고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해야 되는데, 노인이 되면 일단은 백내장이 생깁니다. 망막도 생겨요. 망막도 변화가 생깁니다. 혈압, 당뇨가 있으니까 망막도 변성이 생겨서 같은 빛을 쬐더라도 빛이 뇌로 잘 전달이 안 되죠. 생체 시계를 뜨겁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멜라토닌을 억제를 못한다는 얘기고, 밤이 되더라도 멜라토닌 전구 물질이 많지 않으니까 생성이 잘 안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는 멜라토닌이 밤에 돼서 분비가 되더라도 생체 시계도 노화가 돼요. 그러니까 멜라토닌 수용체가 이것도 퇴행이 됩니다.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더라도 붙을 수 있는 수용체가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멜라토닌을 먹더라도 노인이 되시면 실제로 이게 붙을 부위가 퇴행이 되니까 잘 효과를 못 보게 되는 일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잠자는 시간이 당겨지고 잠들기 어렵고 짧아지고 자주 깨게 되고 깊은 수면 양이 줄게 되고 얕은 수면이 늘어나게 되는 노인의 불면 증상이 만들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멜라토닌에 대해서 조금 아셨을 것 같고요. 또 질문을 몇 가지 좀 해볼까요? 멜라토닌을 약으로 먹는 거는 상관이 없나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 55세 이후에만 우리나라 보험 적용 시각해서 허가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55세 이전에는 멜라토닌이 잘 분비가 되거든요. 누구나요. 그런데 55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멜라토닌이 생성량이 반으로 줄기 때문에 55세 이후에 잠을 잘 못 자거나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들한테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한테도 멜라토닌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불면증이 있을 때 멜라토닌 먹는다고 더 잘 자지는 않습니다. 다만 잠자는 시간이 너무 당겨져 있거나 너무 뒤로 미뤄져 있는, 지난번에 방송했던 저녁형 인간, 아침형 인간을 좀 잠자는 시간을 당겨주기 위해서, 잠자는 시간을 뒤로 밀어주기 위해서 멜라토닌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만약에 2시에 잔다면 12시에 자기를 원하신다면 2시에 자는 사람이 멜라토닌을 먹는 시간을 처음에는 12시에 먹게 되고 그 다음에 11시 반, 11시 30분씩 하루나 이틀 간격으로 땡겨서 먹게 되면 멜라토닌 분비량이 높아지는 시간이 좀 앞으로 오게 돼서 땡겨가고요. 거꾸로 뒤로 밀어주는데도 그렇게 씁니다. 그 때문에 대개 나이 드신 분들한테 효과가 있을 것이고, 젊은 사람한테는 불면증보다는 잠자는 시간을 앞뒤로 당겨주는 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예, 멜라토닌 아까 부작용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처음에 이거 멜라토닌을 복용하면 몇 가지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이게 조금 어지러움이라든지 두통이 생깁니다. 사람이 좀 멍해지고 약간 졸림이라든지 어지러움이 좀 생길 수 있고요. 몸에 낮에 좀 나른한 느낌이 생기고 약간 속이 미식거리는 부작용이 있지만 대개는 며칠 지나면 호전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체온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꿈꾸는 잠량이 좀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이 약은 멜라토닌은 간으로 대사가 돼요.
그래서 간으로 대사되는 약물, 같은 루트로 대사되는 일반적인 약하고 같이 먹게 되면 그 약물에 의해서 멜라토닌 대사가 느려져요. 그러니까 몸의 체내에 멜라토닌이 많이 남게 되니까 멜라토닌 효과가 아침이나 오전까지 좀 남아서 오전 내내 좀 몽롱한 느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약물의 상호작용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간으로 대사되는 약들을 많이 드시는 경우에는 이 약이 그 약과 충돌되지 않은지는 담당 선생님하고 좀 상의가 좀 필요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멜라토닌이 왜 전문약으로 지정된가요?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약을 생성하는 GMP 공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약은 전문약으로 만들어졌고 GMP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식약처 관리 사항입니다. 식약처에서 그랬기 때문에 이 약을 전문약으로 분리한 게 약을 만드는 규격을 다 만들어서 만든 게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미국에서 그냥 파마시에서 막 파는 것들은 우리나라도 전문약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는데 일반 천연식품,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수입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또 지금 불면증이 있어서 미국에서 직구한 멜라토닌 젤리, 미국에서는 젤리 형태도 팔아요. 예, 맞습니다. 2개를 3ml짜리를 자기 전에 1개만 먹은 지 3개월 됐습니다. 다른 약사님은 제가 먹고 있는 건 처방약이 아닌 영양제라서 장기 복용해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1개만 계속 먹고 있는 중입니다. 저처럼 소량 먹어도 상관없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멜라토닌 자체는 아무 때나 먹는다고 효과를 보진 않습니다. 저녁에 잘 때 먹는 건데 대부분은 많이 먹으면 좀 씻겨 내려가기 분해가 돼서 간에서 1시간 정도면 반으로 줄게 되고 2시간이면 없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다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간 손상이 있거나 간으로 대사되는 약을 같이 먹게 되면 약효가 좀 오래 남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이게 얼마나 오래 먹으면 부작용이 어떤 일인 거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는 돼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문약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진 않아요. 그냥 식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을 부작용 연구를 하지 않는 이유하고 똑같은 거죠. 하지만 경험적으로 미국에서 수십 년 먹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부작용은 없고 그런 부작용이 학계에도 보고가 되지 않는 걸 보면 장기 복용에도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 오래 먹는 것보다는 언제 먹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건 자기 전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전에 먹는 거고 특히 서방적인 경우에는 1시간에 2시간 전에 미리 먹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암 환자에서 멜라토닌 효과에 특히 이제 유방암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효과가 좀 검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부 또 연구들이 논문을 보면은 멜라토닌의 항암 효과 또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사실 암의 발생이라든지 암이 증식하고 퍼져나가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암을 억제하는 식품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들이 먹는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한테 효과를 보는 건 아니죠. 이것도 그냥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항암 환자들이 도리어 잠을 잘 잤더니 항암 치료가 잘 되고 암의 재발률이 낮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잠이 면역을 조절하고 항암을 억제하는 겁니다. 잠을 못 자게 되면 우리 몸이 과부하가 걸려서 암도 빨리 증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의 효과는 유방암을 비롯한 몇 가지 암에서 효과가 입증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전적으로 이것만 믿지 마시고 기본적인 암 치료를 잘 해가시면서 우리가 암에 도움이 되는 여러 식품을 먹을 때 같이 병행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이해하시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불면증인데 보건소에서 처방, 이거는 의사면 처방할 수 있으니까요. 꼭 수면 전문가가 아니라 의사면 처방할 수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의사 선생님이 계시면 또 그 선생님이 이 멜라토닌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고 계신다면 처방을 해줄 수 있겠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멜라토닌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멜라토닌을 만드는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이런 것입니다. 보통 견과류입니다. 호두, 땅콩 이런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저녁에 멜라토닌을 굳이 안 드셔도 이런 견과류 1-2개 정도를 드시는 것만 해도
본인이 건강하시다면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우유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여기 보인 대로 뭐 잣도 많이 들어있고요. 토마토, 뭐 바나나, 파인애플 이런 거 많이 들어있다고 또 이것만 엄청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당뇨 환자들은 이런 거 드시면 또 당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본인의 갖고 있는 질병, 본인의 식생활, 습관들을 잘 드셔야 됩니다. 이런 게 좋다고 바나나 하루에 몇 개씩 드시고 뭐 그러면 여기 칼륨이 또 많아지니까 여기 칼륨이 많이 들어있으니 심장에 있는 안 좋은 사람들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또 당이 높은 분들은 이런 오렌지라든지 바나나 또 파인애플 많이 드시면 당이 또 높아지겠죠. 그래서 본인의 갖고 있는 건강 상태 또 드시는 약물들을 잘 조절하셔서 이런 것들을 드실 때 조금 더 드시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 빠졌지만 우유에도 좀 들어 있습니다. 자, 멜라토닌을 억제하는 거는 아까 빛에 의해서 멜라토닌이 억제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멜라토닌은 억제하는 건 빛입니다. 자다가도 1분만 쬐도요 멜라토닌 생성이 억제가 됩니다. 그 때문에 자기 1시간 전부터는 밝은 빛에 노출이 막아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많이 보급이 되고 저만 해도 핸드폰 뭐 안 들고 다니면 불안할 정도니까 핸드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또 스마트 패드 같은 거 많은데요. 오늘 또 환자들 몇 명 보고 왔지만 잠 안 온다고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 졸린대요. 또 유튜브에 보면 ASMR 같은 잠자는 음악들도 많이 나오고 또 그 설교라든지 강의 같은 게 나오니까 그거 들으면 잠이 온다고 하는데 그 강의 내용은 또 그런 음악은 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의 기기에 들어있는 LED, LCD, OLED에 들어있는 청색파, 블루웨이브라고 하는 350에서 480 나노미터 파장의 청색파는 강한 빛자극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걸 1분만 쬐도 멜라토닌 생성은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1시간 전부터 아니면 잠든 이후에는 빛에 노출이 안 되도록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잠 안 온다고 핸드폰 보시는 것들은 뇌를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서 잠은 들 수 있지만 이 생체 시계가 한번 뜨거워지면 또 쉬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깊은 잠으로 금방 못 들어가고 얕은 잠으로 쭉 넘어가다 꿈꾸는 잠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잠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는 빛자극을 차단하시고 특히 학생들 경우에는 빛자극을 많이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젊은 학생들은 늦게 자고 늦게 깨는 저녁형 인간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 전까지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학교를 가야 되고 출근해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그 몇 시간 못 자는 잠이 질이 얕아져요. 수면의 질이 더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자는 시간으로부터 1시간 전부터는 빛자극을 차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빛이 워낙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술입니다. 술은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술 먹으면 졸린 거는 술이 그 잠 유도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술 먹으면 깊은 잠을 잘 못 잡니다. 그 외에도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 잘 알죠? 근데 신기한 게 비타민 B12가 들어가 있어요. 비콤에 들어있는 비타민 B12가 있죠. 비타민 B12는 먹으면 멜라토닌의 생성을 억제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혹시 멜라토닌을 꼭 드셔야 된다면 비타민 중에 B12가 들어있는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 거를 조금 적게 드시거나 안 드시고 다른 비타민하고 같이 드시는 게 낫습니다. 커피, 당연하겠죠. 이거는 각성을 일으키는 물질이니까요. 진통제 중에 우리가 흔히 먹는 일반적인 진통제도 멜라토닌 생성을 좀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베타 차단제는 뭐냐면 맥박을 느리게 뛰게 하는 혈압약입니다. 또는 신경과, 저희 같은 신경과에서는 손떨림이거나 수전증이 있을 때 베타 차단제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약들은 베타 차단제는 각성을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고 멜라토닌의 생성을 억제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이건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불신이나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을 우리가 먹는 약으로 씁니다. 관절염이라든지 염증이 있을 때 저희가 스테로이드 연고도 쓰고 약을 쓰기도 하는데 이런 스테로이드도 멜라토닌 억제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우울증 약물도 멜라토닌을 억제합니다. 왜냐하면 세로토닌을 높여주기 때문에 세로토닌이 많으니까 멜라토닌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스트레스도 멜라토닌을 억제합니다. 이런 것들은 멜라토닌을 안 드시는 분이라면 본인의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사실 이거는 멜라토닌 억제하는 것도 있지만 잠을 방해하는 물질이기도 하고 잠을 방해하는 식품이기도 한 내용입니다. 수면과는 조금 잠을 못 자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좀 거리를 둬야 될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또 이제 거의 제가 준비한 건 다 했고요. 몇 가지 좀 제 질문 답변 받고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멜라토닌 내성이 생기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멜라토닌은 간에서 내성이라는 거는 그런 거죠. 약을 먹으면 약의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용량을 높여줘야 되는 거를 내성이라고 합니다. 그걸 같은 효과를 나기 위해서는 용량을 높여주는 걸 내성이라고 하는데, 멜라토닌은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오토 인덕션이라고 하는데, 간에서 대사될 때 그게 대사율이 높아지는 것들을 알려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내성이 있다고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예. 락티움, 우유 추출물이 판매되고 있는데, 글쎄요, 저도 요거는 들었는데 제가 자세한 지식이 없어서 요거는 자세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락티움 한번 다음에 공부해보고, 다음 저희가 방송할 때 잠깐 시간 나면 요거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틸페니데트, 이건 각성제죠. 아이들 ADHD 있을 때,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을 때 쓰는 약물이고, 또 각성제입니다. 우리가 뇌를 깨우는 각성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메틸페니데트 가장 대표적입니다. 근데 기면증 때 쓰는 누비질이나 프로비질 같은 경우는 뇌에만 각성을 일으키는 뇌 부위만 자극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은데, 메틸페니데트는 뇌뿐만 아니라 심장이나 부신이나 다른 데를 다 자극해요. 그래서 심장도 좀 빠르게 뛰고 조금 다른 장기에 대사율도 높이게 돼서 몸에 좀 건강에 안 좋습니다. 당연히 메틸페니데트는 각성제고 잠과는 반대되기 때문에 멜라토닌을 억제합니다. 스트레스, 코티졸 호르몬이 멜라토닌 영향을 받나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멜라토닌을 억제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멜라토닌을 많이 드시면 멜라토닌 생성이 억제되나요? 예, 멜라토닌은 아까 말한 대로 트립토판에서 세로토닌, 멜라토닌 만들어지는 생성물이고, 이게 의학적으로는 이게 오토 피드백이라고 그래서 많이 만들어지면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제 많이 만들어지면 멜라토닌이 억제되는 그런 오토 피드백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잘 만들어지는데 먹는다고 먹을 필요는 없겠죠. 본인이 건강하시고 멜라토닌 생성에 문제 없는 건강한 분이시라면 굳이 이거를 꾸준히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고 면역을 높여주고 암을 치료하고 또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이 잘 나오게 하는 거죠. 나오는데 그걸 왜 먹겠습니까? 많이 먹으면 다 배설되는데요. 자, 멜라토닌이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 말한 이런 내용들을 억제하셔야 되는 거 외에도 규칙적으로 잠자고, 자는 동안에 빛을 차단시키고, 낮에 햇빛을 많이 쬐야 됩니다. 그래야지 멜라토닌을 만드는 트립토판이 멜라토닌까지 가기 전에 왕창 쌓이게 돼서 잠자는 시간에 왕창 분비되니까 잠을 빨리 들게 되는 현상을 일으킬 수 있겠죠. 예. 마지막 질문인 것 같네요. 멜라토닌은 수면제로 멜라토닌 대체할 수 있나요? 사실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수면제는 뇌를 억제하는 약입니다. 근데 멜라토닌은 앞에 말한 대로 잠자는 점원아팔이라고 말씀드렸죠. 생체시계를 꺼버리고, 그리고 우리 몸을 잠자는 거를 준비시키는 체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때문에 멜라토닌은 잠을 자기 위해서 먹을 때는 1주에서 2주 이상을 고정적으로 같은 시간에 일정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못 잘 것 같은 거 먹고 내일은 안 먹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효과 없고요. 1주에서 2주를 그것도 똑같은 시간에 먹어야죠. 왜냐하면 멜라토닌 자체는 잠자는 시간을 조정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10시면 10시, 9시면 10시에 같은 시간에 1, 2주를 고정적으로 먹을 때 우리 뇌가 잠자는 시간을 인지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잠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잠자는 리듬이 불규칙한 노인들이라든지 중년 여성들의 경우에는 수면제를 좀 끊기 위해서 멜라토닌을 같은 시간에 고정시키면서 그분이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 항불안제를 쓰면서
먹고 있는 수면제를 끊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불면증 치료 때도 많이 얘기하겠지만 잠을 잘 자게 하는 훈련법, 그게 인지행동 치료도 있고요. 또 수면위생법이라는데 그거를 훈련을 시킵니다. 한 2, 3주 정도 훈련시키면 제 같은 경우는 수면제를 서너 개를 먹더라도 한 달이면 약을 다 끊게 하고 약을 없이 이제 지내게 합니다. 보통 한 10명 중에 7명 정도면 그런 훈련을 합니다. 약만 주면은 평생 약 먹는 거지만 약을 쓰는 이유는 약을 끊게 하고 그 사이에 잘 자는 훈련을 받아서 규칙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자고 깨는 리듬을 맞춰주는 거를 그 시간에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달 정도면 약을 끊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 렌돌민하고 멜라토닌하고 전혀 다릅니다. 렌돌민은 그건 나중에 수면 불면증 할 때 아마 자연스레 약물 때 나오는 거니까요. 전혀 다른 겁니다. 아마 인터넷 뒤져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멜라토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주제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오늘 또 처음으로 저 혼자 방송을 해봤는데요. 저도 수면을 보는 의사고 많은 이런 내용들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도 저희가 학회를 대표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항상 파트너를 데리고 나와서 같이 방송을 했는데요. 또 새로운 느낌이고 또 재밌게 방송한 것 같습니다. 들으신 분들한테도 멜라토닌의 이해가 높여지고 수면의 의학과 수면 장애에 대해서 이해가 높아지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